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 강의를 맡게 된 이지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청소년 상담사 강의 중에 저와 함께 이제 청소년 이해론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텐데요. 어, 좀 처음이라서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예,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이제 따라오시면 수업 내용만 잘 들으시면 이제 시험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강의는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을 이해함에 있어서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잘 기본 개념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를 이제 보시면요. 청소년 이제 심리,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심리적인 발달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론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의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다 이제 청소년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땠지 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더 쉽게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먼저 정의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청소년은 이제 아동과 성인의 특징을 이제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과도기적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은 보통 이제 소녀와 구별되는 거는 이제 성적 성숙이 이루어짐으로 생식 능력의 이제 유무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소녀와 구별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성장 진행 여부의 관점에서 청년과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아직 청년만큼 성장하지는 못한 단계가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은 발달 과정상 다른 시기와는 좀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요. 또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연장되는 추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는 학업을 이제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취업이나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기간이 점점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청소년기 자체가 연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청소년 이제 관련법상 청소년의 호칭 및 연령을 이제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 호칭하는 말들이 청소년, 아동 또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각 법에 따라서 연령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보시면 시험에 좀 단골로 많이 출제되는 이제 항목입니다. 먼저 청소년 이제 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유해 환경을 보호하거나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청소년 보호법이고요. 여기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그 정책들을 수립하는 이제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이제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잘 진행되도록 장려하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의 그 복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이제 법들이 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요새 학교에서 이제 정규적인 학업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법에서는 청소년의 그 연령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법에는 청소년의 연령 구분이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인데요. 여기서는 호칭을 아동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예, 또 그 이제 법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이제 법률인데요. 여기서는 호칭을 아동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연령은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아시죠?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룬 법에서는 청소년을 이제 미성년자라고 칭하고 있고, 연령은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그 다음에 형법은 잘 아시겠지만 범죄의 이제 구성 모든 요건,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미성년자라고 칭하고 있고요.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인 자로 연령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요. 여기서는 호칭을 연소자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15세 미만인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15세가 넘어도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러면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로, 예, 그렇게 연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소년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년법은 이제 소년의 나이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제 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법들인데요. 여기서는 호칭을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고, 연령은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이제 그 청소년이 이제 만약에 속한 이제 그 부모님과 청소년이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될 때, 부모 어느 한쪽과 청소년이 같이 지내게 될 때 그 호칭은 아동이라고 부르고 18세 미만인 자라고, 예, 이렇게 연령을 구분했고요. 만약에 하지만 취약 중인 경우에는 그 연령이 이제 상향이 돼서 22세 미만인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녀가 아니고 청소년인데 이제 부모가 돼서 이제 다른 배우자 없이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부르는데요. 그때는 나이 연령이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우리가 선거권을 갖는데, 그때는 호칭을 선거권자라고 부르고요. 나이는 18세 이상.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랑 이제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는, 예, 그 자를 이제 일컬어서 18세 이상으로 이제 연령을 이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청소년의 지금 특징과, 그다음에 법상으로는 청소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지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기 보시면 여기 뭐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초기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바로 넘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본인에 대한 자아 개념은 굉장히 이 후기보다는 모순되고 이 변화가 심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부정적인 이제 자아상이 확립돼서 청소년들이 보통 사회적인 어떤 신념이나 통념에 굉장히 거부하거나 배척의 감정을 갖기도 하고, 또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고립감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자기 개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기에 더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이 부정적 자아상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시기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그러니까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그 내 자아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 사이에 굉장히 불일치가 높아요. 그래서
초기, 중기를 거치면서 후기가 되어야 청소년기의 자아 개념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청소년의 신체 생리적 특성은 기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아마 우리가 다 이제 겪은 일들인데 이런 어떤 단어들을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시고 특히 호르몬의 이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호르몬이 일단 청소년들은 변화가 되는데 그 호르몬은 이제 신체 내부에 있는 이제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내분비선에서 이제 분비돼서 혈류를 타고 신체 각 부위에 이렇게 운반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내분비선인 뇌하수체가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런 성 호르몬의 생성과 유출을 자극하고 또 뇌에 있는 시상하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보시면 급격한 신체의 변화, 성적인 욕구의 증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이제 주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일단 보시면 신체 기관의 형태 및 구조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능적인 행동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조절을 하는 기능을 이제 하는데요. 보시면 신체 기관이 형성되죠. 그래서 2차 성징 나타나는 거 주요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본능적인 것들 결정적인 역할을 호르몬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절 기능 다양한 신체 활동들이 통합돼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호르몬이 또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성징의 발달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남자는 정소, 여자는 이제 난소죠. 그래서 정소에는 크게 두 가지 호르몬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안드로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2차 성징 발달 및 유지에 이제 사용되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겐은 특히 남성의 생식기관의 발달과 성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이제 난소에 호르몬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에스트로겐 아시죠? 2차 성징 발달 및 월경 주기를 조절하고 여성은 이제 유방이 발달하는 것들을 이제 관여하고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월경 주기를 조절한다던가 자궁 내벽을 이제 준비하는 그래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몸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주요하게 남자, 여자 두 가지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청소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법에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호칭하고 나이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청소년이 어떤 자아 개념을 갖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뭘 봤죠? 저희가 청소년의 신체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이 뒤로부터는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을 어떻게 보고 정의했는지 그 이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제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삐아제 들어보셨나요? 삐아제는 스위스의 인지심리학 학자고요. 삐아제는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봤는데요. 감각 운동기, 그다음에 전 조작기,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4가지의 그 단계는 뒤에 또 이론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청소년에 해당되는 형식적 조작기인 4단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일단 특징이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이제 3가지인데요. 여기 뒤에 키워드 보시면 명제적 사고, 그 다음에 결합적 분석, 그 다음에 추상적 추론을 합니다. 이게 형식적 조작기를 거치고 있는 청소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명제적 사고. 가설을 어떤 설정하는 능력들이 아동기에 비해서 청소년기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추론하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사고하는 능력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결합적인 이제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을 이제 추출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상호 연관짓고 통합하는 결합하는 분석적인 능력이 청소년기에는 인지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추상적 추론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뭔가 어떤 형태가 있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청소년기에는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의 사고 특징을 이제 여기서 아까 위에 지금 조금 전에 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요. 먼저 추상적인 수준에서 아까 변인들을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그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설 연역적 사고는 뭐냐면 귀납적인 사고 아시죠? 그다음에 연역적인 사고를 한데 모은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납적인 사고가 뭘까요? 여기 주의 깊은 관찰이나 과학적인 직관 등을 종합해서 어떤 현상에 관여하는 원리를 생성해내는 귀납적 사고랑 이거를 통해서 연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결과를 예언하는 연역적 사고. 그러니까 어느 귀납이나 연역을 나누어서 딱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이나 연역을 이렇게 통합해서 생각하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상황과 관련된 변인들을 추출하고 또 이거는 내가 이렇게 깊이 사고를 추상적으로 가설 연역적으로 해봤더니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의 구체적인 이제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요. 추상적으로 사물을 다룰 수 있고요. 아까 다 얘기한 게 나오죠. 논리적인 추상적 대상을 포함한 논리적인 사고 가능해지고 뭐 가설 연역적으로 추리하게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추리력과 적응력이 발달하고 사물의 인과관계를 터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브루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브루너는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로 사람의 그런 지식이 3가지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릴 때 아이일 때는 능동적인 표현 방식.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는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동기 후기로 가게 되면 도상적인 거. 그러니까 시각이나 어떤 감각으로 이제 알게 되는 표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표현 방식은 상징적 표현 방식인데 이것은 어떤 기호, 이런 이미지, 추상적인 것으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 여기에 그 학자 하나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해 선행에서 관련 스키마를 구성한다는 게 있는데 스키마는 어떤 이렇게 도식이나 이렇게 지도 같은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떤 틀로
이루어져 있지 이런 것들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자는 엘킨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시면 꾸준히 기출에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엘킨드의 자아중심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상상적 청중이랑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우화, 이 두 가지를 청소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상상적 청중, 이거는 뭐냐면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이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청소년이 내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우주의 중심이다.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적인 세계에서 청중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도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작은 비난에도 굉장히 심한 분노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개인적인 우화인데요. 청소년은 이제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아래에 니은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어떤 우정이나 사랑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자기만의 어떤 강렬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겪은 어떤 일들을 막 과장해서 이거는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겪은 죽음, 위험, 위기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신의 사고, 감정,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이제 잘 되면 자신감과 위안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자신은 막 어떤 행동이 나의 이런 내 경험과 이런 나의 어떤 내가 경험한 사건들이 끝까지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믿게 돼서 때로는 막 맹신하면서 과격한 행동에 빠지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제 알아두면 좋을 이제 지식인데요. 셀만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 되어보기. 이게 뭐냐면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보다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기에 이제 형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망해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기에 생긴다고 셀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만이 이제 0에서 4수준까지 총 5단계로 그런 어떤 청소년이 역할 수용 능력이 발달되게 된다고 이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0수준, 그러니까 3에서 6세 아이들은 어때요? 특징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이들은 여기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심리적으로 의도한 것과 그게 물리적으로 이뤄낸 결과의 이 관계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 다음 1수준, 이제 6에서 8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이고 또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수용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데, 그래서 타인과 자신의 시각이 다름을 이해하지만 타인도 나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똑같이 나와 같은 행동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수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죠. 8에서 10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숙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호호혜적인,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의도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이게 내가 어떤 심리적인 의도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수주는 보시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데요. 상호 역할 수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서로 이해하거나 조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관점을 자기의 관점이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신을 주체 또는 객체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조망 협응 수준은 이제 12에서 15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우리 사회의 관습적인 어떤 체계의 역할을 수용하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입장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셀마는 0에서 4수준 총 5단계로 조망 능력이 이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청소년의 특성과 사회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앞에서도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굉장히 청소년기는 강도 높은 정서적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격렬하고 쉽게 동요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신체적, 생리적인 아까 변화, 신체적 변화가 호르몬의 영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렬한 정서적으로 불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이 자라면서 심리적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압박을 청소년기에는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강한 정서적 불만이나 어떤 갈등이 유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서를 자극하는 거는 누구와 관계일까요? 네, 부모와의 갈등 또는 주로 대인관계 문제에서 정서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도 높은 정서들을 용납을 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방어 기제는 앞으로 프로이드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여기 옆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식이 아닌,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어떤 상황을 다르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 상처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인 의식이나 행위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 때와는 달리 자신의 정서적인 경험, 아, 내가 지금 이런 경험들을 했지, 이런 것들을 자각할 수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죠.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감, 또 죄책감,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수치감 등의 다양한 정서적인 자극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보시면 청소년기는 일단 부모로부터 개별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제 좀 떨어져서 분리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피어 그룹, 또래 집단에 이제 몰입해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 이제 뭐 동성 친구 또는 이제 이성 친구에 이제 많이 호기심을 가지면서 또래 집단과 이제 생활하는 것을 더 즐기게 되고요. 왜냐하면 또래와의 관계가 자신과 같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또래 집단으로부터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은 사회적인 특성은 부모로부터 개별화되고, 그다음에 또래 집단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하나 이제 좀 더 알아보자 해서 또 하나 지식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한번 이제 예전에 기출된 적이 있는데 그 인상 형성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impression formatation,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 건데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태도 또는 분위기를 통해서 그런 한정된 정보로 형성되는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총칭하는 게 인상 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인상 형성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진적이고 구체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다 분화된 특성. 아, 이 사람의 인상은 이래. 아, 이 사람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분화돼서, 이렇게 나누어서 특성을 묘사할 수도 있고, 아, 그 사람 행동이나 어떤 분위기 보니까 그 사람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추론을 이제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조직적이고 성격 특성과 상황을 연결해서 타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이제 덜 자기중심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챕터 1에서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심리를 이해하는 오늘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청소년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내렸었죠. 청소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관련 여러 가지 법에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호칭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어떤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상에 나타난 청소년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신체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기억나시죠?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2차 성징과 그 다음에 생식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는 호르몬들을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인지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래서 피아제와 엘킨트 그리고 셀만, 네, 그 세 가지 학자의 이론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굉장히 강렬한 정서적인 경험들을 경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의 불안이 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이제 부모로부터 개별화돼서 이제 또래 집단, 피어 그룹에 더 많이 그들과 어떤 같이 있을 때 정체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를 받는다. 이런 사회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첫 강의 내용들 잘 따라오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강의 끝나고 짧게 한번 리뷰해 보시면 또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